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올여름 고수온 영향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해수욕장에 들어갔더니 해파리떼가 출몰했다, 나와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실제로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14배나 무려 넘게 신고가 됐다고 하는군요. 바다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 그런데 이뿐만일까요? 오늘은 그중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파볼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사나의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 이종명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와닿습니다. 그런데 앞서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네, 좀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오션은 한마디로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이자 NGO입니다. 저희는 UNEP의 과학기술 분야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비정부 기구이고요. 민간 조직이시고. 네, 저희 활동은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연대 협력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우리나라 바닷가의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나 지자체의 해양 쓰레기 정책 연구도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쓰레기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을 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의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NGO들의 연대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도 있습니다. 민간 협력도 보여주고 계시고, 특히나 쭉 얘기하겠습니다만 데이터 이런 수집, 그에 따른 또 연구 개발 이런 역할이 정말 중요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는 저희 사업 방문은 처음이시죠? 네.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사천에서 왔지만 저희 사무실은 통영에 있습니다. 본부는 통영에 있는 겁니까? 네. 또 최근에는 국제팀을 서울에 열었네요. 네네. 그럼 본부가 통영에 있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오션을 만들 때쯤에 통영시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 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활동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네, 취지와 딱 걸맞아 떨어지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통영의 어떤 섬해 쓰레기, 양식장, 해상국립공원, 최근에는 장어통발까지 통영의 쓰레기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되면서 중요한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참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네요. 미리. 저는 이제 해양 쓰레기 그리고 관련해서 피해 떠올려 보면은 그 바다 생물이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약간 고통받는 사진들 많지 않습니까? 거북이 콧구멍에 빨대가 꽂혔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밧줄에 묶여서 힘겹게 헤엄을 친다든지 이런 사진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소장님께서도 이 심각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진을 또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보면서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은 제가 착용한 모자를 봤을 때는 베트남이 떠오르긴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진 작가이자 해양 칼럼니스트인 김상수 작가님의 동남아시아 어촌마을 탐방기라는 사진 시리즈를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베트남을 하다가 이번 달부터 말레이시아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김상수 작가님이 관찰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20년 전만 해도 어촌에서 쓰는 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연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사용한 어구는 쓰레기가 되는 어구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연물. 근데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 가지고 나가는 얼음도 비닐봉지에 담고 잡은 물고기도 비닐봉지에 담고 또 선상이나 내지는 어촌 마을에서 쓰는 생활용품 자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니까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어촌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쌓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광경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뭔가 알록달록하길래 뭔가 했더니 지금 쓰레기가 가득하군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아마 많이 보실 비닐봉지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돌고 돌아 관광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국민도 먹을 수 있는 생선,
네. 그리고 뭐 가공하는 현장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네. 야, 이렇게 좀 심각한 사진을 조금 다른 결로 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뭐 바다 생물이 힘겨워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사체를 갈라봤는데 그 안에 또 플라스틱이 가득하고 이런 네. 것들로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뭐 수질 오염도 그렇고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해양 쓰레기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인지를 하고는 있으실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게 다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해양 쓰레기가 당장 우리 어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네. 이 얘기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해양 쓰레기를 조사를 하러 배를 타고 바다로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배의 예. 스크류가 밧줄에 걸려 가지고 예. 그걸 수리를 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요. 그 걸리면 그냥 안 가요? 네, 못 느껴져요. 가죠. 바다에서 예. 스크류가 안 움직인다는 건 바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파도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추진력을 잃어버리면 파도에 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럼 생사로 오가는 순간이네요. 네, 전복과 침몰 사고로 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뿐만 아니고 뭐 냉각수를 빨아들이는 관을 비닐봉지 같은 게 막아버리면 또 이게 엔진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던 배가 가서 공장에서 또 수리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예.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해난 그 구조대에서 예. 해군 함정의 수리 기록을 6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예. 그걸 어렵게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설마. 예. 과거 6년 동안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그런 폐어구나 로프에 걸리는 건수가 꾸준히 한 400건 정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해군 함정 중에 1년에 한 번도 폐어구나 로프에 걸리지 않는 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걸리는 거. 모든 해군 함정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폐어구나 로프에 걸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저희가 이걸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예. 해군 함정의 해양 쓰레기 피해를 보고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고요. 아, 최초였어요. 네. 예. 뿐만 아니고 일반 선박이나 어선들도 예. 로프나 그물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경과 수협의 조사 자료를 통계를 분석했을 때 한 10% 정도는 이런 그 부유물 걸림 사고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고되지 않는 건수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건수가 있다라는 것은 매번 사람을 부를 수 없으니까 직접 뭐 어민들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지역에 있는 그냥 다이빙 샵에 네. 전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에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영향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군요. 자, 그러면 폐구물 앞서 뭐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관련 어구가 해양 쓰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해양 쓰레기의 80%는 육지에서 오고 예. 해양 쓰레기 80%는 플라스틱이다라는 게 거의 상식처럼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다는 건 육지에서 그냥 버리는 게 그 대부분의 네, 쓰레기다. 버렸든지 예. 뭐 네. 밀려왔든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여러 종류의 조사를 다른 방법으로 해도 우리나라 쓰레기의 50% 이상은 수산업에서 나오는 해역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단적으로 경남에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했던 해변에 제일 많은 쓰레기가 뭐냐라고 기록을 했을 때 50% 이상이 폐그물, 로프, 그다음에 부표가 차지하는 걸로 봐서 폐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뭐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사실은 제일 해양 쓰레기 관리에 많은 돈을 쓰는 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침적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쓰레기의 정말 대부분은 폐어구, 로프, 폐타이어 같이 선박에서 버려진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근데 가라앉아 있는 것도 꽤 많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게 이런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해양 생태계도 당연히 급속도로 좀 망가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어민들도 바다가 참 예전 같지는 않다, 네. 풍족하지 않다 이런 걱정도 동시에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민들도 이런 해양 쓰레기가 많이 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폐구물 이런 어구 쓰레기가 많다라는 건 인지는 하고 계시죠?
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예. 실제 어업인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왔는데 참석하신 어업인분들 모두가 너무 공감되는 문제고 본인의 건물에 이런 뭐 어구라든지 내지는 생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올라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걸 다시 바다에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어업인들이 대가져오기만 하면 제대로 처리하는 좀 정책을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양 쓰레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생활 쓰레기 그리고 산업 폐기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해양 쓰레기는 문제가 국경을 넘나들고요. 그리고 어디 우리 주변에 모여 있으면 네. 우리 그 폐기물 같은 어구 쓰레기가 많으면 우리가 다 처리하면 될 텐데 이게 뭐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예, 몇 시간 지나면 또 흘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뭐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해양 쓰레기가 벌어졌다. 네. 바다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주변 바다의 흐름이 좀 독특한데요. 예. 사실 해류가 거의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해류는 대만하고 중국 남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도 버려지면 당연히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의 뭐 하와이라든지 내지는 태평양 중심부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그런 제안을 하와이에 있는 예. 그 박사님한테서 받았는데 하와이 바닷가에 그 하와이안 멍크실이라고 하는 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물범. 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고요.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런데 귀엽네요. 보시는 것처럼 물범의 입을 장어 통발에 쓰는 미끼를 이렇게 그 장어가 들어오게 만드는 유도구라고 하는데 예. 저게 저런 물범의 주둥이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죽게 되는 사례까지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 여기에 한국산이라는 상표가 있더라. 그래서 과연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업에서 어떻게 이걸 쓰고 왜 버려지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공동 연구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저런 장어 통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중국 쪽은 통계를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알기 어렵고. 예. 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통영에 이 장어 통발을 굉장히 대량으로 쓰는 근해 장어 통발이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걸 그래요.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어업인들하고 요 장어 통발의 유도구만이라도 생분해성으로 써가지고 태평양까지 가는 동안에 좀 사가서 없어지게 그렇게. 한다든지 내지는 장어 통발이 좀 탈락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자는 그런 실천 사업을 어업인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와이 쪽에서는 저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나 보네요. 아주 극히 미미하게 그래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는 거 알았을 때는 정말 이억만리 하와이까지 건너가서 그 물범을 어찌 보면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알았을 때는 약간 좀 뭐 머쓱하거나 뭐 미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대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곤란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도 그 자료를 바로 전달을 해가지고 저희도 실태 조사도 했고 예. 또 정부에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사업 중에서도 특히 장어 통발이 왜 중요한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요. 우리나라가 뭐 어떤 국가의 해양 쓰레기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좀 어느 국가가 네. 좀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예. 그렇게 외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 조사를 해보면 주로 이제 제주도나 서남해안, 전라남도 쪽에 많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은 95% 이상이 중국에서 떠내려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뭐 가해자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동시에 지금 두루두루 맞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뭐 중국기인 쓰레기가 95% 이상이라고 하지만 외국기인 쓰레기는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의 5% 안쪽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 기인 쓰레기. 외국에서 온 쓰레기는 예, 예. 대부분 중국인데, 예, 예. 그러니까 95%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아. 근데 일본도 대마도나 규슈 같은 데는 우리나라 쓰레기나 중국 쓰레기가 실제로 많이 발견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일본 환경성 자체 자료에 일본 해안 전체 쓰레기 중에 외국기인 쓰레기는 3% 이내다라고 정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태평양에 있는 그 미드웨이 환초라는 지역에 알바트로즈가 쓰레기를 먹고 죽습니다. 근데 그 사체의 뱃속에서 나온 일회용 라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를 일본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60% 이상이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이건 일본 학자 스스로 조사해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은 해양 쓰레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다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장어 통발에서 라이터까지 좀 어느 국가에서 또 흘러나왔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징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게 해류 따라 쓰레기가 흘러다니고 말씀대로 그 침적 폐기물을 했나요? 네. 예.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바다라는 환경 특성상 봤을 때 해양 쓰레기를 제대로 집계하는 게 물론 데이터 수집하고 하십니다만 이게 참 매번 곤란하고 어렵겠네요.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의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추정한 사례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에 예. 나라에서 해양 쓰레기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5년마다 세웁니다. 물론 그리고 그 발생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저희 오션 연구소에서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해양수산부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숫자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전체 1년에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한 14.5만 톤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 한 6만 톤 정도가 그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떠내려온 초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면 해상기인 쓰레기가 한 60%, 육상기인 쓰레기는 40%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서 해외에서는 해양 쓰레기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조사라든지 그리고 대처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럼 따로 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굉장히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 단위에서 전체 발생량을 얼마다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하고 있는 데이터 거죠. 수집을 해야 어느 정도 있고 네.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좀 연구도 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전체 체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워낙 이제 발생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션하면은 스티로폼 부표 이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 제작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그 해양 쓰레기 발생량 파악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국 바닷가의 쓰레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00m 구간에 있는 쓰레기를 2달에 한 번 가가지고 모든 종류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2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바닷가에 제일 많은 쓰레기는 양식장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 부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도 보고했지만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경남에 있으니까 경남의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매년 이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열었고요. 그걸 가지고 해양 쓰레기 관리 국가 계획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제1번 주요 관리 항목으로 만드는 변화도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에서 이제 스티로폼 부표는 안 쓰고 친환경 부표를 쓰는 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해가지고 바꾸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양식장에 신규로 새로 스티로폼을 부표를 설치를 하는 것은 금지하는 제도 변화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폼 부표는 이제 사실상 지난해부터는 이제 바다로부터는 퇴출이 시작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표가 필요하면 이제 스티로폼 부표는 어민들이 가질 수도 없는 거네요. 네, 친환경 부표로. 예, 지금 인증 부표라는 이름으로 인증부표. 정부에서 인증한 부표를 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70% 정도 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부담 없이 스티로폼 부표 대신 다른 부표를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티로폼 부표 안 보였나 봐요. 끝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저희가 과거 10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났고요. 대신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부표가 부서져 가지고 미세화된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예, 오션을 통해서 스티로폼 부표는 이제 퇴출이 시작되고 있고 뭐 친환경적인 인증 부표로 네. 사용하는 흐름을 바뀌고 있는데 뭐 다른 어구들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 당연히 두 눈에 밟힐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또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게 어구 보증금제입니다. 보증금제. 여러분들이 뭐 음료수나 예. 주류를 유리병으로 된 가면 맥주, 돈 주는 소주 거? 예. 이런 걸 살 때 그 보증금이 얼마다라고 네네. 라벨에 붙어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돌려주면 돈을 돌려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통발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통발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조금 더 내고요. 더 내고. 네. 대신에 자기가 그 통발을 이제 못 쓰게 됐을 때 되돌려주면 자기가 낸 돈을 돌려주는 산대 가면 돌려줍니까? 그 이제 그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걸 관리하는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통발에서 시작해 가지고 자망, 그물 종류까지 넓혀가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NGO고 비정부 기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뭐 가볍게 웃을 사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민의 힘으로만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좀 뭐 정부나 지자체 뭐 간의 힘도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요. 예. 법의 해양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공간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치우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안 쓰레기는 주로 기초지자체장,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우게 되어 있고 떠다니는 쓰레기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이라고 해서 주로 시도지사나 내지는 항만청장이 책임지게 지고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해양 쓰레기 관리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연안정화의 날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바다 청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요. 또 반려해변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나 학교에서 자기들이 일정 해변을 정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책임지고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 3번씩 청소를 하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드넓은 바다만큼이나 저희가 다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네.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좀 전해 주실까요? 도민분들에게. 네. 사실 해양 쓰레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해양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지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금지되어 있고요. 이게 싫을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지지하고 또 폐어구를 관리를 규제를 강화할 때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어쩌다 보니 환경 이슈와 쓰레기에 집중했던 하루였는데 해양 쓰레기도 참 심각한 사안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 과제가 많구나.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 이종명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